삼성의 목표는 2030년 갔을 때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1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은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땐 국내에서 패키징 쪽에서는 그래도 늘 경쟁 업체로 등장하는 게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이제 보실 때는 STO, 증권형 토큰 또는 토큰 증권, 이거를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그 패키징, 이게 지금 앞서서 우리 키맨 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다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정말 잘하죠.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물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데 이 대규모 성장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삼성도 2019년도부터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데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네. 지금 이제 대만의 TSMC가 1위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이 2위라고는 하지만 격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삼성의 목표는 2030년 갔을 때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1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은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계속 고객사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죠. 지금 그 미국 쪽에 파운드리 1공장에 이어서 2공장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짓고 나면 결국에는 고객사에 물량이 있어야 무언가 패키징도 해주고 테스트도 해줄 수 있는데 공장만 딱 지어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텔하고 손 잡고 뭐 차세대 디램 쪽에서 패키징 동맹을 추진한다.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침에 캐시 디램이라고 HBM 그 다음 네네네. 버전이다. 근데 이게 삼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독이 아니라 인텔하고 같이 추진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패키징이니까 실질적인 어떤 앞단의 기술이나 설계 이런 것들은 다 인텔 쪽에서 하는 인텔 거고, 쪽에서 하는 거고. 이제 패키징, 최근에 뭐 후공정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기 위한 뭐 일련의 과정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성공한다 해도 우리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은 좀 한정이 되겠군요. 이 후공정 쪽으로. 아마 제가 그 추측하건대 있어도 모든 기업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할 겁니다. 하긴 이건 비밀 프로젝트니까. 네, 사실 저도 비공개 사항들이지만 누가 어디에 장비 납품했고 좀 들은 게 있거든요. 팩트로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 합니다. 공개하기가 꺼려져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뭐 사실은 제 눈으로 본 게 또 아니고 제가 직접 또 탐방 가겠다고 했는데 또 탐방 받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저렇다 이렇다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삼성 쪽과 이렇게 사업하는 기업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설비 투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대부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제가 추측해 보면은 삼성 쪽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지금 뭐 장비 설비 투자할 때 원익 그룹이나 많이 하거든요. 원익 IPS, 원익 QNC 이런 기업들 대부분 다 메모리 쪽 같이 했었고 비메모리 쪽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같이 할 겁니다. 뭐 이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관심 있게 볼 기업을 어딜 꼽고 있냐면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이 HBM 이슈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 이 기업이 실적이 갑자기 뭐 증가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그대로 있고 사실은 이거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최근 5월 들어서 그 뭐 엔비디아 이제 여기서 출발된 거지만 결국 HBM이 시장의 화두가 되면서 관련주로 좀 확실하게 여겨졌던 기업들이 많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간 걸 봤기 때문에 그 후속 주자들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국내에서 패키징 쪽에서는 그래도 늘 경쟁 업체로 등장하는 게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스 그룹사를 지금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건데 네페스랑 네페스 아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페스 그룹사도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 글로벌 뭐 퀄컴, 인텔 이런 기업들하고 지금 많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공장도 지금 충북, 괴산에 많이 짓고 있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증설 중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런 기업들이 왜 여기다가
공장을 좀 짓고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마이크론이 공장을 베트남에 지은 게 2021년부터입니다. 네. 그거 이제 사실은 올해 양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3년도이니까 네페스는 네페스 아크의 양산 시점이나 그런 가동률 고려했을 때는 2025년이 중요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 삼성, 인텔 물량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삼성은 분명히 외주에 물량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누가 받을 것이냐? 네페스가 패키징 할 거고 네페스 아크가 테스트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산 테스나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테스나 이런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여튼 이런 뉴스와 함께는 좀 볼만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어떤 투자를 할 때는 그 대장주에 좀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가 됐든 네페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우선 최선호주로 두산 테스나를 잡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와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네페스 쪽이 더 수혜가 클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네페스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1등, 2등 기업들이 쭉 간 것들을 봤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면은 결국 시장은 그 다음 종목이 누구냐 했을 때 그걸 봐야 되는데 네페스는 네페스 아크는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승 여력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 가치가 있는 종목들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승 여력을 봤을 때 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누가 있을 것인가를 많이 찾아보는데 그럴 때 네페스 그룹사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네페스하고 네페스 아크 이 둘 중에 그 가운데서도 좀 최선호주를 찾는다면 어디가 네네. 앞설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네페스를 탑 피어로 전 꼽아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이야기죠? 탐방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신 탐방 기업들입니다. 일단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랩지노믹스는 이제 제가 7월 27일 날 탐방을 갔다 온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그 기존의 유전체 이제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고 2020년부터 22년까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 한 2천억을 넘게 벌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이제 진단 키트 이걸로 이제 대박이 나면서 그 전까지 정말 못 벌어보던 돈을 갑자기 3년 만에 번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2천억이라고 하는 이 현금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가 많이 팔리거나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의 창업주가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알고 있던 PEF 쪽으로 지분을 넘깁니다. 그리고 본인은 2대 주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은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같이 계신 건 맞고 협업을 하고 있고 최대 주주로 들어온 이 루아 PEF 이 기업이 결국에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인데 자금을 모아가지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최대 주주로 들어오고 경영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바로 이 미국 시장 진출입니다. 클리어 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 클리어 랩이 뭐냐? 그냥 진단 수탁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검사, 대표적으로 뭐 코로나 검사를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리 기관이에요. 영리 기관인데 OP 마진이 기본적으로 한 20%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출 100억 나오면 영업이익이 20억씩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인수한 기업이 어디냐면 바로 요 QDX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7월 27일 날 인수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매출액이 대략 뭐 많이 나올 때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나왔는데 한 700억까지 나왔어요. 최소한 500억은 나오니까 OP 마진 20%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100억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랩지노믹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영업이익 100억이 나올 수 있는 기업 하나를 인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개를 지금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하나, 둘 해가지고 최대 3개에서 4개 정도를 인수하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캐시카우 지금 300억 정도는 베이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 랩지노믹스 지금 경영진의 기본적인 목표인 거고요. 중요한 거는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국내 많은 진단 키트, 진단 서비스라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한국에서는 돈을 절대로 못 벌어요. 네. 이거는 국내 어떤 건강보험의 구조, 그 다음에
의사의 어떤 그 협회나 그 어떤 병원의 어떤 구조, 그러니까 산업적 구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기술이 있고 장비 있는데 돈을 못 버니까 그러면 이들 업체의 어떤 장비나 서비스를 미국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클리어 랩의 특징입니다. 요 클리어 랩은 일종의 미국 FDA에서 일정 정도 허가를 다 해주는 업체예요. 그래서 너네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크게 터치하지 않을게.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해서 바로 판매,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이 업체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 같이 가져가서 서비스 양을 더 늘려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300억이 아니고 600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랩지노믹스가 향후 먹거리로 지금 2025년 정도 갔을 때 최소 캐시카우 한 300억에서 600억 정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계획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뭐 한 4천억, 5천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쪽 섹터 밸류에이션 보시면 대부분 다 조 단위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계산해 보셔도 영업이익 한 중간치 500억이라고 가정하고 시가총액이 한 5천억이면 PER 기준 10배죠. 근데 헬스케어 쪽이 보통 PER 한 20배 이상은 받으니까 최소 우리가 지금보다 2배 이상은 가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은 우리가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 기업 가치가 낮다.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 미국 쪽에서 보여줄 거니까 이걸 한번 주목해 보셔라. 그걸 지금 시장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종목이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하는 기업이고 제가 탐방은 8월 8일 다녀왔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이제 보실 때는 STO, 증권형 토큰 또는 토큰 증권, 이거를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표 주가는 10,000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동사가 21년도 그 주가가 한 2만원까지 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NFT라고 하는 단어만 붙으면은 다 주가가 날아가던 또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사도 NFT 사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2만원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시장 관심도가 좀 낮아졌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한 5,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10,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7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통 저희가 자본시장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고요. 11월 달 지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요 STO, 증권형 토큰을 요 자본시장법 안으로 이제 들여오는 것들, 네. 그러니까 제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화가 된 상태에서 요 STO를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요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요 STO 발행회사의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가장 메인입니다. STO 발행은 쉽게 그 주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비상장 기업들 IPO를 증권사들이 주관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관사라 표현들을 하는데 주관사, 비상장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상장 수수료를 받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물 자산, 뭐 휴대폰을 STO로 발행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요거를 이제 발행해야 될 주체가 필요하겠죠. 이건 기술이 물론 필요합니다. 요 기본적 기술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데 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증권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발행을 하면서 발행 수수료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STO 발행 회사로서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에셋체인 이노설트라고 하는 기업과 장외거래 중개업을 위해서 JV 설립도 참여하겠다라고 어제 보도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증권은 발행할 때 수수료 나오지만 증권사는 또 주식을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 나오잖아요. 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 수수료도 역시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업까지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발행회사, 중개회사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야로 볼 때는 탄소 배출권,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수산금융, 이거 대표적으로 김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양식이 마진으로 따지면 한 30% 이상 남는데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투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권 형태로 발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증권을 발행을 할 테니까 투자하실 분들 모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이 모였다. 그럼 10명이 뭐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내고서. 그러면은 나도 이제 김양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1년에 매출이 뭐 한 10억이 나온다. 근데 마진이 30%인 거예요. 그럼 3억이 나오겠죠. 그럼 이 3억을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투자한 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한우, 그 다음에 음악 저작권, 이런 IP라고 하잖아요. 뭐 실물이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IP, 지적 재산권들, 이런 것들도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조만간 열리게 된다라고 보시면서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이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FNS테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8월 10일 탐방을 갔고요. 이 회사 올해는 사실 별 볼일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에는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올해는 매출액이 500억이 좀 안 되거나 좀 넘을 거거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지금 시점부터 아무 영업을 안 해도 내년도에 매출이 1000억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가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식각기, 박리기, 세정기라고 해서 그 디스플레이 만들 때 후 공정에서 주로 쓰였던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업체가 올해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 8.6세대 투자할 때 360억 수주를 받았습니다. 요거 내년도에 매출이 다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주 받은 거 내년도에 반영되니까 최소 내년도에 매출액이 360억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거 일단은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내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 넘길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비 매출이 많아봤자 400억이에요. 그러면 소재 부품에서 매출액이 600억 이상 나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FNS테크는 이제 장비주가 아니고 뭐 소재나 부품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소재 부품 회사로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메인이 되는 거고요. 어디로 그러면 소재를 납품을 하느냐? 일단은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의 UV 램프, 그 다음에 CMP 공정 관련돼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미 UV 램프, 요거는 여러분들 그 형광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램프예요. 네. 그래서 램프이고, 램프 형광등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관, 뭐 안전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7년, 8년 됐고 매년 매출이 늘고 있어요. 작년 보니까 한 130억까지 늘었고 올해는 더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매년 매출이 증가하니까 뭐 내년도 최소 한 150억 이상 나오겠죠. 네. 그러면 최소 이런 거 깔고 갈 수 있는 거고, CMP 공정은 그 반도체 뭐 8대 공정이라고 해서 연마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CMP 장비, CMP 슬러리, CMP 패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동사는 CMP 패드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CMP 패드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HBM향, HBM이 지금 가장 핫한데, 여기 CMP 패드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한 4분기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따라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도 열심히 소재를 개발 중에 있고, 동사 FNS테크도 CMP 패드를 개발 중에 있고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부분 좀 가시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고요. 요 재생 패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2022년도 하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했으니까 매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에요. 근데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최근 글로벌적으로 환경 때문에 ESG 경영이 많이 중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패드가 원래는 쓰고 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ESG 경영에 상당히 도움되다 보니 삼성전자가 이걸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회사 위폼스는 인수한 기업인데 OLED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증착 공정에서 사용되는 마스크인데 이게 내년도에 한 150억 이상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결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합치면은 내년도에 매출액이 한 650억, 장비가 400억이니까 한 1,050억 매출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내년도에 FNS테크도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